누구도 넘보지 못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과제는 이제 광대한 영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키는 것도 예, 중요하지.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를 위해 고심하던 합스부르크가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결혼이죠. 결혼은 물론 결혼이죠. 어떤 결혼일까요? 어떤 결혼? 예, 근친혼. 혜석 씨 정답입니다. 바로 가족 간의 결혼, 근친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근친혼이 그게 방법이지? 자,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합스부르크 가문의 본거지는 원래 오스트리아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새롭게 얻은 스페인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멀어요. 멀죠. 많이 멀어요. 예,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왕이 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동시에 다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숙적 프랑스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유력 제후들과 반 합스부르크 동맹을 맺고 합스부르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오스트리아든 스페인이든 왕이 자리를 비우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칼 5세는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내의 영토를 자기 아들인 펠리페 2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와 그 일대는 자신의 동생인 페르디난드 1세에게 물려주게 되죠. 이렇게 나뉜 두 가문은 각자 독립적으로 통치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문의 결속을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문의 혈통을 끊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 결과 이들이 택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자신들끼리 결혼해 혈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근친혼이었던 것입니다. 네. 합스부르크 가문의 비극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가문들과 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스페인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사이에 두고 다른 유럽 가문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카톨릭을 철저하게 신봉한 이 스페인은 이교도들, 특히 프로테스탄트들하고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스페인을 물려받은 펠리페 2세 때부터 스페인에서 근친혼은 계속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지리적인 이유도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던 종교적인 거네요. 이유도 아주 컸었죠. 펠리페 2세는 총 4번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서 2번이 근친혼이었어요. 아? 예. 첫 번째 아내는 이제 사촌지간이었는데 포르투갈의 공주 마누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펠리페 2세는 이제 2번 더 결혼을 하지만 후사를 얻지 못해요. 어? 웬일로 절로 갔어 또?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적이지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근친혼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4번째 부인 안나는 작은 아버지와 결혼한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어머, 조카랑 결혼했어? 즉 펠리페 2세에겐 조카였던 거예요. 너무 이상한데? 결국 펠리페 2세는 근친혼으로 낳은 조카와 또다시 근친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펠리페 2세는 이미 41살이었고 조카인 안나는 이제 막 20살이었습니다. 와. 수연 씨, 그 펠리페 2세 아내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피에 메리라는 영국 여왕인데요. 저희 배웠는데. 다 알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부부 생활에 되게 재밌는 썰이 있거든요. 그게 그 여왕께서는 몸에서 엄청 심각한 악취가 났대요. 근데 필리페도 똑같이 입에서 엄청 심한 악취가 나가지고 여름에는 파리가 고일 정도였대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불만도 표현을 못했다고 해요. 어머, 그런 일이. 네. 그리고 필리페가 와이프가 죽은 후에 심지어 그의 여동생한테 대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엘리자베트 여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결혼을 했으면 이제 유럽 역사는 완전 난리 났겠죠.
돈 카를로스는 친모인 마누엘라가 죽음과 맞바꾼 이런 아들이었지만 별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돈 카를로스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엿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저기 주걱턱이랑 입술 튀어나온 거 보여요. 또 그거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 좀 나왔나? 네, 배가 나온 거. 또 다른 거 한번 유심히 보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가늘어요? 예, 다리가 좀 그렇죠? 예, 바로 다리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리 왜요? 자, 당시 스페인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는 이 돈 카를로스의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보다 짧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카를로스의 이 약간 말을 더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7살짜리 어린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각한데? 아니 미키 씨 돈칼로스한테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네,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돈카를로스가 너무 폭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릴 때 산토끼를 잡아서 데워 죽이거나 아니면 마구간에 있는 말에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신발 장인에게 부츠를 먹게 하고 뭐 하는 네. 거야?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스페인 기사를 보면 취약 X 증후군이라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병이 있는데 카를로스가 그때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근친혼 때문에 그렇게 됐나 보네. 유전병인가 봐요. 수현 씨 그러면 당시에 카를로스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좋지는 않았죠. 이제 스페인에 있던 오스트리아 대사는 왕자가 자기의 행동이 옳거나 구름을 물을 정도로 너무 이제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다고도 하셨고, 프랑스 대사도 왕자가 화가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왕자와 함께 살아야 할 여자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해요. 안 되겠다. 이분은 안 되겠네요. 게다가 그 한간의 소문에는 이 돈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미소년같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혹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기억하시죠? 배가 끊기는 거? 저 대가 끊기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때 아버지 펠리페 2세는 한 소녀를 대상으로 돈 카를로스의 생식 능력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 다행히 펠리페 2세가 우려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생식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자, 하지만 이 몸이 약했던 돈 칼로스는 이제 생사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됩니다. 17살 때 돈 칼로스가 이제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지는데 그때 부상을 입고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목숨을 걱정한 펠리페 2세는 당시에 유명한 의사와 해부학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치료하게 했죠. 하지만 별로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때 한 신부가 나타나 치료를 위해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뭐야? 바로 미이라를 시신이지만 미이라를 아들의 옆에 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 이거 끔찍해서 놀래서 깨라고? 깜짝이야 씨. 민간요법 약간 민간요법 같은 거구나. 웃겨. 이제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함께 볼까요? 네. 근데 뭐 빛나는데 왜 빛나는 거야? 근데 왜 하필 죽은 사람을? 절망에 빠진 스페인의 카를로스 왕세자는 성스러운 몸의 손길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성체. 이 미이라의 주인공은 한 100여 년 전에 살아생전에 기적을 행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성인이네. 네. 펠리페 2세는 이제 신부의 조언에 따라서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이 미이라를 가져와 왕자 옆에 누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보낸 돈 카를로스에게 하늘의 도움은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놀랍게도 왕자는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나중에 깨어나서 펠리페 2세 아버지에게 이 미이라의 주인공을 이 꿈에서 만났다고 말했고 후에 이 인물은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산디에고라는 이 성인인데요. 하지만 이 겨우 목숨을 건진 이 돈 카를로스는 도를 넘는 이런 기행을 펼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스페인의 지배에 대해서 엄청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했는데 이 네덜란드의 반란 세력과 이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집안에 갇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돈 칼로스의 상태는 방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 더 심해졌죠. 이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다이아몬드에 독이 들었다고 그것을 막 삼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침대를 눈으로 가득 채우고 얼음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등 이해 못할 일들을 일삼다가 1568년 23살의 나이로 방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펠리페 2세 뒤를 이어 왕위는 누가 있습니까? 그 결과는 펠리페 2세의 이 세 명의 아내가 죽고 외아들 돈 카를로스도 죽은 지 이제 10년 후에 조카와 네 번째 결혼을 했던 펠리페 2세는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하. 그가 바로 펠리페 3세입니다. 하지만 펠리페 3세는 아버지처럼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펠리페 3세는 신하에게 권력을 일임하고 스페인 통치에 소홀했습니다. 왕권이 불안해지자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또다시 선택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시 근친혼을 선택한 거죠. 그의 결혼 상대는 바로 작은 할아버지였던 페르디난드 1세의 손녀 마르가리타입니다. 6천벌 4촌 사이가 부부가 된 거예요. 희한하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난 아들이 펠리페 4세입니다. 펠리페 4세 때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가문의 결혼은 더 정략적으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프랑스가 점점 국력이 강해졌던 겁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펠리페 4세는 23살의 나이에 이 프랑스 왕가의 공주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펠리페 4세는 곧바로 새 아내를 맞았는데 이번엔 오스트리아로 시집간 여동생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인 29살 차이의 마리아나였습니다. 여동생의 딸이요? 네, 여동생의 딸입니다. 와.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우 야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조카랑 결혼을 한다는 게 난 이해를 너무 못하겠는데. 근데 나이도 나이인데 관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그러니까, 진짜 절대 못할 것 네, 같은데.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죠. 하지만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은 근친혼을 해서라도 다른 가문이 아닌 자신의 가문의 핏줄이 조상들이 힘들게 얻은 영토를 지키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가문이랑 결혼해서 그 혹시 땅이 넘어갈까 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하하. 그리고 이때 펠리페 4세와 조카인 마리아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이제 간질을 앓다가 이제 죽어요. 두 아들 역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딸이 한 명 태어납니다. 희망? 예, 바로 1651년에 태어난 마르가리타 공주였습니다. 아우 귀여워.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유전병이 진짜. 없는데요? 네. 자, 마르가리타 공주는 펠리페 4세가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이뻐했던 딸이어서 나의 기쁨이라고 늘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왕손이 귀했던 펠리페 4세는 마르가리타 공주의 삼촌뻘인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1세 황제와 일찌감치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더라도 사위이자 같은 가문의 레오폴드 1세가 스페인 왕조를 이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초상화를 보면 마르가리타 공주 얼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턱이 나오기 시작하나?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턱이 점점 길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맞아요, 예쁜데.
아, 초상화 그릴 때 좀 이쁘게 그려달라 그랬나 보다. 그걸 우리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뽀샵. 뽀샵입니다. 예. 아 옛날 보샵. 이는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 아버지 펠리페 4세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형적인 턱 모양이죠. 예, 훗날 우리가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 합스부르크의 턱이 계속 해왔던 근친혼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2019년에 Annals of Human Biology라는 그 인간 생물학 연대기라는 과학 학술지에 이 합스부르크 턱과 근친혼과의 관계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20세대에 걸쳐서 얼굴 변형의 정도와 근친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근친혼을 하면 유전자를 공유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부모와 같은 유전자 형태를 계승하는 일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근친혼을 할수록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명 합스부르크 턱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발표된 여러 자료를 보면 펠리페 2세가 부정교합이 그렇게 심각해서 이제 생긴 별명이 바로 서류왕이에요. 서류왕? 서류? 네, 왜냐하면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지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왕가 최초로 서류 결제를 하기 시작했대요. 말이 그렇게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 합스부르크의 인물들을 그린 화가들은 그들의 턱을 가능하면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는 공주의 턱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벨라스케스는 공주 옆에 주변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주변 인물들을 활용한다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네, 봤는데?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역시 벨라스케스가 그린 시녀들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아 여기서 그녀가 돋보일 수 있도록 벨라스케스는 아주 세심하게 시녀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맞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외소증 여성입니다. 특히 이제 펠리페 4세 때 이 초상화에는 외소증 이 시종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이런 대비 효과를 노린 왕실의 요구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수현 씨 합스부르크 가문이 또 외모를 커버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거의 모든 초상화에 목 부분이 풍성하게 부풀러진 옷깃이 등장하거든요. 여성들 경우에는 머리나 옷깃으로 이목을 끌어서 턱이나 입 주변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리가리타 공주는 15살이 되던 해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홍보물까지 발간해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한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르가리타, 스페인의 아이, 스페인 카톨릭 국왕 펠리페 4세의 딸, 우리가 원하는 고귀한 사람, 왕의 마음에도 들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황제의 왕좌 옆에 앉아 결실을 맺는 통치를 하십시오. 네. 이 홍보물에서 이제 알 수 있겠지만 15살의 이 스페인 공주 마리가리타와 44살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드 1세의 결혼은 이제 당시에 유럽의 어마어마한 큰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가에 닥친 비극은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 뭐야? 마리가리타는 몸이 약했지만 가문과 전 유럽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계속 임신을 도전하게
되는데 21살 될 때까지 총 4번을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2번을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아유. 하지만 대를 잇는 아들은 낳아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컸는지 그녀는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고 끝내 어린 나이에 죽고 맙니다. 어떡해. 교수님 이게 근데 비극이 턱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목숨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명하는 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2009년 그리고 2018년 각각 이제 스페인과 미국의 대학 연구팀에서도 이 합수부 가문의 근친혼이 이들의 수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려고 했어요. 와. 그 결과 근친혼의 횟수가 빈번할수록 문제가 되는 유전자가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근친혼으로 태어난 34명의 아이들 중에 약 30% 정도는 생후 1년 안에 죽고 약 한 50% 정도는 10살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것도. 아니 그렇게 농사를 전하는데 대가 끊길 위험도 오네. 자, 하지만 이때 대가 끊길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들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들이 뭐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펠리페 4세와 조카 마리아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예, 바로 카를로스 2세입니다. 이 카를로스 2세가 태어났을 때 스페인 전체가 기쁨에 들썩였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당시 스페인 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 여왕께서 11월 6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큰 머리,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 통통한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건강하게는 하는데 네. 믿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왕자의 모습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좀 미화시켰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왕자 카를로스 2세는 여러 가지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를로스 2세는 3살 때까지 두개골의 뼈가 다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등까지 굽은 구루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우. 게다가 6살 때까지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9살 때까지 말도 제대로 못했고 읽고 쓰는 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현 씨, 그 카를로스 2세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어땠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언제 죽을지 내기까지 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칼루스의 건강 상태가 엄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대요. 그래서 펠리페 4세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에게 왕위를 맡길 수가 없어서 자기 아내에게 섭정을 부탁했고 10대 후반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1679년 11월 7일에 19세 되던 해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평균 키보다 작고 약간 절름발이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걷는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운동하는 법을 모르고 과학이나 문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없으며 읽고 쓰는 것도 거의 못합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길고 좁고 가늘고 불균형한 이목구비가 기괴한 생김새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데? 병약해 보여요. 네. 이 기록에 의하면 카를로스 2세는 여전히 병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여전히 유럽에서 큰 국가였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를 잇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즉위한 해에 카를로스 2세는 태양왕 왕이라고 알고 있는 루이 14세의 조카인 마리아 루이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야. 이 마리아 루이사가 스페인에 왔을 때 카를로스 2세는 너무나 좋아서 흥분해갖고 사절단보다 훨씬 앞서서 그녀를 마중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루이사가 변덕스러운 성격이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나 숨 쉬지 않을 거야 하고 협박을 한다든가 숨을 쉬지 않을 거야. 카를로스 2세가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갖고 후사가 없이 마리 루이사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또 죽었어? 이후 카를로스 2세는 아내의 죽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결혼을 또 준비하죠. 진짜 대박이다. 그럼 두 번째 아내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리아 아나라는 오스트리아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마르가레타 공주가 죽은 후에 레오폴드 1세 황제와 재혼한 왕후였어요. 그리고 그 동생입니다. 우와. 같은 집안이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아내를 선택한 이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예, 맞습니다. 순풍순풍 낳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다산을 했다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카를로스 2세에게 대를 잇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본 조건이 결혼 조건이 바로 뭐겠어요? 다산 DNA입니다. 다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이야기. 그 이 둘 결혼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예, 뭐 불행히도 카를로스 2세와 두 번째 아내 사이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악마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를로스는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퇴마 의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유. 그는 이 항상 목에 작은 자루를 걸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발톱, 그다음에 머리카락, 소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진짜 대박이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카를로스 2세가 여성 시체와 사랑을 나누도록 강요까지 아닐 거야. 했는데 교회 높은 재단에서 여성 시체와 사랑을 나누는 게 엑소시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에 비둘기 시체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동물 내장을 먹는 거 다 처방 방법이었어요. 저게 처방이라고? 너무 심한데 이거?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안 생겼어요. 안 생기죠. 생기겠어요. 생기겠어요. 오히려 본인 더안 생기겠다. 더안 생길 것 같아. 본인이 죽을 것 같은데 저거 네. 하다가. 네, 이 아이를 갖기는커녕 카를로스 2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특사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카를로스 2세의 건강에 대해 적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먹는 모든 것을 통째로 삼킵니다. 왜냐하면 아래턱이 너무 튀어나와서 위아래 치아가 맞부딪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해 먹은 걸 다 소화하지 못해 모두 개워내거나 배설합니다. 안타까운데요. 예, 이렇게 아팠다가 나았다가를 이제 반복했던 카를로스 2세는 결국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 됐다. 참 진짜.